케이트, 나 입대하겠어. 안 돼요. 이건 당신이 책임질 전쟁이 아니에요. 게임의 여왕 제2부 케이트와 데이비드 제15장. 그것은 6주 전 일이었다. 태양이 뜨거운 어느 날, 데이비드는 다이아몬드 수입상인 팀 오닐로부터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데이비드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의 손님이 감정을 상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데이비드는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케이트를 초청하려 했지만 그녀는 브래드 로저스와 함께 북아메리카에서 공장들을 둘러보고 있는 중이었다. 난처하게 됐군. 데이비드는 오닐이 머무르고 있는 호텔에 전화를 걸었다. 제 딸이 함께 있습니다. 불편하시진 않으시겠죠? 오닐은 조심스럽게 데이비드에게 물어보았다. 사실 데이비드는 어린애와 함께 저녁을 보낼 기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대신 저녁 식사가 되도록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그들은 그랜드 호텔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 데이비드가 도착했을 때 오닐과 그의 딸은 먼저 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닐은 엷은 회색빛 머리의 아일랜드계 미국인으로 50대 초반의 남자였다. 그의 딸 조세핀은 데이비드가 지금껏 보아온 여성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그녀는 30대 초반이었으며 부드러운 금빛 머리와 맑고 푸른 눈을 지니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그녀를 보자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답답해왔다. 미안합니다. 늦어서. 마무리할 몇 가지 사업 때문에. 조세핀은 그가 허둥대는 것을 즐겁게 지켜보고 있었다. 네, 사업에는 항상 돌발적인 일들이 따르기 마련이죠. 아버지께서 당신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블랙웰 씨. 그녀가 상냥하게 말했다. 그냥 편히 데이비드라고 부르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이군요. 위대한 힘을 암시해요. 저녁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데이비드는 조세핀 오닐이 그가 생각하던 이상형의 여자라고 단정지었다. 그녀는 지적이었으며 유머 감각과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사교수를 지닌 여성이었다. 데이비드는 그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과거에 어느 누구도 물은 적이 없었던 질문을 해댔다. 식사가 끝나갈 때쯤 그는 벌써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댁이 어디죠? 데이비드가 팀 오닐에게 물었다.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언제 돌아가십니까? 그는 일부러 무관심한 듯 사무적인 말투로 물었다. 다음 주에요? 조세핀이 데이비드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신 대답했다. 만약 클립 드리프트가 예상했던 것만큼 재미있는 곳이라면 아버지에게 좀 더 오래 머물자고 부탁드릴 생각이에요. 가능하면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데이비드가 그녀에게 말했다. 다이아몬드 광산에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요? 좋아요. 조세핀이 기뻐하며 대답했다. 예전에는 중요한 방문객들이 광산에 오면 데이비드가 직접 안내를 했지만 지금은 부하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내일 아침 시간이 괜찮던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실 데이비드는 아침에 꼭 처리해야 할 몇 가지 일이 있었다. 하지만 조세핀의 웃는 모습을 보자 갑자기 그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팀 오닐과 조세핀을 지하 60m 아래 암층으로 데리고 갔다. 그 축은 너비가 2m에 길이는 6m였으며 4개의 구획으로 나뉘어 있었다. 한 개는 흙을 떠내는데, 2개는 푸른 금강석 흙을 끌어올리는데,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2개의 가판으로 되어 있었는데 갱부들을 작업장에서 작업장으로 나르는 역할을 했다. 저는 호기심이 많은 편이에요. 다이아몬드는 왜 캐럿으로 측정하나요? 캐럿은 그 무게가 일정하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캐럿은 200mg이에요. 데이비드가 설명해 주었다. 네, 그렇군요. 그는 그녀가 다이아몬드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 잠시 기분이 상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취한 듯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조세핀을 볼 때마다 마치 아침 숲속에 들어온 듯 신선한 기분이 들었다.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여드리고 싶군요. 데이비드가 팀 오닐에게 말했다. 내일 한가하시다면 더 구경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조세핀이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데이비드는 그 후 매일 조세핀과 함께 있었으며 더욱더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어떤 여자에게도 이런 황홀감을 느껴보지 못했다. 어느 날 밤 팀 오닐에게 연락이 왔다. 오늘 밤은 좀 피곤하군요. 제 대신 조세핀을 보내도 괜찮겠습니까? 데이비드는 내심 기뻐하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날 저녁 약속 장소에 나온 조세핀은 데이비드에게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제가 당신을 즐겁게 해드리겠어요. 데이비드는 그녀를 호텔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은 매우 혼잡했다. 그러나 지배인은 데이비드를 위하여 곧바로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삼중주단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자 데이비드는 조세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춤추실까요? 네, 좋아요. 잠시 후에 조세핀은 그의 팔에 안겨 춤을 추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황홀했다. 그는 사랑스런 그녀의 몸을 꼭 껴안았다. 조세핀, 난 당신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녀는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댔다. 제발, 데이비드, 안 돼요. 왜죠? 난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당신도 날 사랑하나요? 그녀는 파란 눈을 깜박이며 그에게 미소 지었다. 난 당신한테 미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당신이 내 말을 믿죠? 그럼 왜죠? 클립드리프트에선 살 수 없어요. 아마 일주일도 안 되어서 미쳐버릴 거예요. 날 사랑한다면 노력해 봐야죠. 데이비드,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어요. 만약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여기에서 살게 되면 갈수록 신경질적인 여자로 변하게 될 테고, 우린 서로 미워하며 결국 끝나버릴 거예요. 그럴 바에야 지금 헤어지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난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그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데이비드는 그녀의 마음도 자신을 향해 서서히 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데이비드,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는 건 어때요? 그것은 불가능한 생각이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소? 당신은 아무 일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께 아침이나 함께 하시죠. 라는 말만 하면 되는걸요. 다음 날 팀 오닐이 데이비드의 사무실을 찾았다. 조세핀은 지난밤 당신과 나눈 대화에 관해 말하더군요. 둘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소.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요. 그게 뭐죠? 팀 오닐은 갈색 가죽 가방을 열어 청사진 몇 장을 책상 위에 놓았다. 냉동 음식에 관해 알고 있나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1865년 미국에서 처음 냉동 음식을 시작했죠. 문제는 그 음식을 녹지 않은 채 먼 거리로 운송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냉동 트럭에 의한 운송 방법을 연구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닐이 청사진을 가볍게 두드렸다. 지금 나는 그것에 대한 특허를 받아왔어요. 이것이 전 식료품 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겁니다, 데이비드 씨. 데이비드는 청사진을 힐끗 보았다. 글쎄요, 오닐 씨. 나는 기술적인 전문가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인력을 갖고 있어요.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은 재정과 사업을 운영할 사람이죠. 다시 말해두겠는데 이 사업은 금방 사라질 연기 같은 꿈이 아닙니다. 나는 최고의 식료품 가공업자와 이야기해봤어요. 이 사업은 당신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죠. 데이비드 씨, 나랑 함께 일하겠소?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회사의 본사는 샌프란시스코에 둘 거예요. 조세핀이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데이비드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특허를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그 청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전혀 이의 없습니다. 그는 오닐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나름대로 좋은 평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버클리 대학에서 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데이비드가 알고자 하는 전부가 아니었다. 데이비드는 냉동 음식에 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는 그것에 관한 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했다. 닷새 후에 돌아올 거요. 그때까지 기다려줘요. 당신이 그리울 거예요. 나도 당신이 그리울 거요. 데이비드는 요하네스버그로 가는 기차를 탔다. 그는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하여 남아프리카의 고기 통조림 공장 중 가장 큰 곳의 주인인 에드워드 브로데릭과 만났다.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데이비드는 그에게 그 청사진을 내밀었다. 이러한 계획이 현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얼린 음식이나 트럭에 관한 것은 잘 모르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압니다. 오후에 다시 오시면 그쪽 전문가들을 소개해드리죠. 오후 4시경 데이비드는 통조림 공장으로 다시 왔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만남까지 가지게 되었는지 의아했다. 2주일 전쯤 어떤 이가 그에게 크루거 브렌트 회사를 떠나라고 했다면 아마 그는 코웃음을 쳤을 것이다. 크루거 브렌트사는 그의 삶의 한 부분이나 다름없었다. 더구나 그가 크루거 브렌트사를 떠나 샌프란시스코의 조그만 식료품 회사를 관리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한다면 누구나 그를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조세핀 오닐이 없었다면 그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방 안에는 에드워드 브로데릭과 2명의 남자가 있었다. 이쪽은 크러포드 박사 그리고 커프만 씨입니다. 그들은 서로 인사를 했다. 청사진을 보셨습니까? 네, 꼼꼼히 봤습니다. 블랙웰 씨. 크러포드가 대답했다. 데이비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습니까? 미국 특허소가 이것에 관해 특허를 승인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한가요? 그럼요, 블랙웰 씨. 그 특허를 누가 얻었든 간에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될 겁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대한 발명품 같소. 하지만 너무 단순한 원리여서 왜 진작 아무도 그것에 관해 생각하지 못했는지 이상하군요. 놓치기 아까운 기회 같네요. 데이비드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팀 오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조세핀을 남아프리카에 머물도록 설득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닐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제 데이비드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데이비드의 머릿속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 중에 하나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또한 자신의 일을 너무나 사랑했다. 제이미와 마거린 맥그리거는 그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케이트. 그는 그녀가 갓난아기 때부터 보살펴왔으며 그녀가 고집스럽고 귀여운 말괄량이에서 사랑스런 젊은 여인으로 성장하기까지의 모습들을 곁에서 모두 지켜보았다. 그녀의 모습들은 그의 마음속에 사진첩처럼 차곡차곡 간직되어 있었다. 그가 추억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케이트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기차가 클립드리프트에 도착하자 데이비드는 드디어 중대한 결심을 했다. 그는 크루거 브렌트사를 떠나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으며 그 결심을 말하기 위해 곧바로 그랜드 호텔로 차를 몰아 오닐에게 갔다. 데이비드는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조세핀이 문을 열어 그를 맞이했다. 데이비드,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이 눈물에 촉촉이 젖어 있었다. 그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도저히 자신의 결심을 말할 수가 없었다. 오, 데이비드.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앞으로는 제발 제 곁을 떠나지 마세요. 그는 그녀를 껴안고 키스를 퍼붓기 시작했다. 약속하오. 앞으로는 절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소. 데이비드는 조세핀을 꼭 껴안으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가겠소. 데이비드는 케이트가 미국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는 조세핀과의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는데 온 정신이 쏠려 있었다. 그리고 케이트가 돌아오자마자 그녀에게 말했다. 케이트, 나 결혼해. 케이트는 그의 말이 마치 메아리처럼 아련하게 들렸다. 그녀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껴 비틀거리며 책상을 붙잡았다. 사실이 아닐 거야. 정말 죽고 싶어.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미소를 지어보려고 애썼다. 결혼할 여자는 어떤 분인가요? 말씀해 주세요, 데이비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고 노력했다.
어서 말해주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은 조세핀 오닐이야. 그녀는 아버지와 이곳을 방문하고 있는 중이지. 그녀를 만나게 된 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아. 너도 그녀를 만나면 알게 될 거야. 그녀는 정말 멋진 여자란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케이트, 할 말이 한 가지 더 있어. 이제 회사를 떠나야겠다. 그녀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다. 회사 일에 실증이 났나요? 그런 건 아니야, 케이트. 조세핀의 아버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들은 내가 필요하단다. 그렇군요. 당신은 샌프란시스코로 떠나겠군요. 그래, 브래드 로저스가 회사 일을 잘 처리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를 뒷받침해줄 최고의 경영관리팀을 고를 거야. 케이트, 난 이 결정이 나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내가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물론이에요, 데이비드. 당신은 그녀를 무척 사랑하는군요. 난 언제 그 행복한 신부를 만날 수 있나요? 데이비드는 의외로 케이트가 앞으로의 새로운 변화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 기뻤다. 오늘 밤이라도 네가 저녁 식사 때 한가롭다면 말이다. 오늘 저녁은 바쁘지 않아요. 그녀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버텼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맥그리거 대저택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조세핀을 본 순간 케이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 하느님. 그가 그녀 사랑에 빠졌다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그녀는 조세핀을 보자 자신이 한없이 작게만 느껴졌다. 조세핀은 우아하면서도 청순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다. 그리고 그녀가 데이비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케이트는 절망감에 몸서리가 쳐졌다. 빌어먹을.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팀 오닐은 케이트에게 자신의 새로운 사업에 관해 이야기했다. 참 재미있게 들리는군요. 이야기를 듣던 케이트는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다. 맥그리거 양, 우리는 비록 시작은 누추하지만 데이비드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아주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데이비드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와 함께 일한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케이트는 담담한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사실 케이트는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한순간에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며 동시에 크루거 브렌트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저녁 내내 그들과 이야기를 계속했으나 그녀는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단지 데이비드와 조세핀이 서로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거나 은밀한 대화를 속삭이는 것에만 온 정신이 쏠려 있었으며 그때마다 그녀는 자살하고픈 충동을 느꼈다. 맥그리거 저택에서 저녁 식사를 끝내고 나와 주변을 산책하던 조세핀은 데이비드에게 말했다.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데이비드. 그는 웃으며 말했다. 케이트가?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잘못 알고 있군. 우리는 친구야. 그녀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나는 쭉 그녀를 지켜보았다고. 조세핀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남자들은 순진해.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의 사무실에 팀 오닐이 찾아왔다. 이곳의 일들을 정리하는데 2달 정도 걸릴 것 같군요. 재정에 관해 생각해 봤는데 만약 우리가 대기업과 손을 잡는다면 결국 그들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더 이상 우리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재정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려면 8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약 4만 달러 정도의 물건이 있고 4만 달러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데이비드가 말했다. 나에게 1만 달러가 있어. 그리고 나의 형이 5천 달러를 대부해 줄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2만 5천 달러가 부족하군요. 은행에서 빌리도록 해야겠군요. 조세핀과 나는 곧 샌프란시스코로 떠나야 합니다. 당신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팀 오닐과 조세핀은 이틀 후 미국으로 떠났다. 데이비드, 그들을 전용 열차로 케이프타운으로 보내세요. 배려해줘서 고맙구나, 케이트. 조세핀이 떠난 날 아침
데이비드는 그의 삶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쓸쓸함을 느꼈다. 데이비드는 브래드 로저스를 뒷받침해줄 경영관리팀을 찾는데 몇 주를 보냈다. 여러 후보자들의 명단이 작성되었고 케이트와 데이비드, 브래드는 각 후보를 면접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테일러는 좋은 기술자지만 경영에는 약해요. 시몬스는 어때요? 괜찮은 사람이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것 같군요. 브래드가 말했다. 그는 5년쯤 더 있어야 해. 밥콕은? 그 정도면 적임자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그에 대해 좀 더 얘기해 봅시다. 패터스는 어때요? 그는 사업가가 되기에는 너무 소심한 성격이에요. 게다가 그는 너무 이기적이야. 데이비드가 말했다. 그는 회의를 하다 문득 자신이 케이트를 혼자 버리고 간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는 자꾸만 약해지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고 회의에 집중했다. 그들은 최종적으로 브래드 로저스와 함께 일할 4사람을 선별해 마지막으로 면접을 했다. 그들이라면 내가 안심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데이비드가 케이트에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가 케이트의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그는 무척이나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내가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니? 무슨 일이에요, 데이비드? 난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문제가 생겼어. 케이트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의 곁으로 갔다. 팀 오닐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았어. 그가 그 사업을 팔아치웠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시카고에 있는 3스타 고기 통조림 회사의 특허 사용료 지불 제의를 받아들였어.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회사가 나를 고용할 거라더군. 오닐은 나에게 피해를 준 것 같다며 미안해하고 있지만 그도 인간인 이상 엄청난 액수의 돈을 무시할 수 없었겠지. 케이트는 차분한 목소리로 데이비드에게 물었다. 조세피는? 그녀는 뭐라고 했어요? 그녀는 자기 아버지의 행동에 분노할 것이 틀림없어요. 그녀로부터 편지가 왔지.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마자 나와 결혼할 거라고 하더군. 가지 않으시려고요? 물론이야. 데이비드는 소리를 질렀다. 그 특허로 대기업을 건설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너무나 성급하게 그 제의를 받아들였어. 데이비드, 당신은 지금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어요. 오닐은 결코 조세핀의 승인 없이 그 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거야. 난 당신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데이비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사랑에 눈이 어두워서 내 인생에서 가장 바보 같은 실수를 범했어. 케이트는 책상으로 걸어가서 후보자 명단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것을 찢기 시작했다. 그 뒤 몇 주일 동안 데이비드는 자기 일에 빠져 살았다. 그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잊어보려고 몸부림쳤다. 그는 조세핀 오닐에게서 몇 통의 편지를 받았지만 읽지 않은 채 던져버렸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를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 케이트는 데이비드의 고통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나 함께할 것임을 말해주고 싶었다. 데이비드가 팀 오닐에게 편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케이트와 데이비드는 함께 일하고 여행도 하며 단 둘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케이트는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어떤 식으로든 그를 즐겁게 해주려고 애썼다. 그녀는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했다. 또한 그를 위해 옷도 만들었다. 그러나 그러한 케이트의 노력도 데이비드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었으며 그럴 때마다 그녀는 절망에 빠지곤 했다. 그녀와 데이비드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새로운 광물을 발견하는 일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들은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밤 늦게까지 케이트의 방에서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케이트는 편한 가운과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그들이 일을 끝마쳤을 때 데이비드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만 자도록 해. 피곤하군. 나도 자야겠어. 케이트는 데이비드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슬픔에서 벗어날 때도 되었잖아요, 데이비드? 그는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슬픔에 빠져 있다고? 조세핀 오닐 때문에요. 그녀는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지, 케이트? 그는 냉정하게 물었다. 케이트는 무척 화가 났다. 데이비드가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에 화가 났으며 또한 그런 데이비드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나에게 키스해줘요. 뭐라고? 데이비드, 나는 당신의 사장이에요. 어서요. 그녀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나에게 키스해주세요. 그녀는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살며시 대고 그를 안았다. 데이비드는 놀라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케이트가 그의 입술에 키스를 퍼붓자 그는 그녀를 껴안았다. 그리고 그도 그녀에게 키스하기 시작했다. 케이트, 그들은 6개월 후에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화려한 피로연이 이어졌는데 피로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값비싼 음식들과 맥주, 위스키, 샴페인 등이 있었으며 연주자들이 흥겨운 음악을 연주했다. 축제는 새벽까지도 계속되었다. 해가 떠오를 때가 되어서야 케이트와 데이비드는 잠자리에 들었다.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케이트는 넓은 거실을 가로질러 그녀의 침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벽에 걸린 액자 쪽으로 걸어가 그것의 틀을 눌렀다. 그러자 그림 뒤로 벽이 사라지더니 금고가 나타났다. 그녀는 금고를 열어 계약서를 꺼냈다. 그것은 케이트 맥그리거가 시카고의 3스타 고기통 조림 회사를 사들인 계약서였다. 그리고 20만 달러를 지불하고 킴 오닐의 냉동 과정에 대한 특허권을 사들인 계약서도 한 장 있었다. 케이트는 그것들을 들고 한순간 망설였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냉정을 되찾고 금고의 계약서를 도로 집어넣었다. 데이비드는 이제 완전히 그녀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크루거브렌트사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로 발전할 것이며 케이트와 데이비드는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갈 것이다. 게임의 여왕 제3부 크루거브렌트 회사 1914년에서 1945년 제16장 그들은 한때 제이미가 브랜디 술잔을 들고 앉아 있었던 서재에 있었다. 데이비드는 신혼여행을 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누군가가 회사를 지키고 있어야 해, 케이트. 그래요, 블랙웰 씨. 그러면 나는 누가 지키죠? 그녀는 데이비드의 무릎에 위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얇은 드레스를 통해 그녀의 따스한 체온을 느꼈다. 그는 읽고 있던 서류들을 마룻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녀의 팔이 그를 안고 있었고 그는 그녀의 손이 그의 몸 안쪽으로 미끄러져 오는 것을 느꼈다. 케이트는 천천히 조그만 원을 그리며 그에게 자신의 입술을 대었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느끼며 드레스를 벗었다. 데이비드에게 갑작스런 충동이 생겼다. 결국 두 사람은 모두 옷을 벗고 하나가 되었다. 데이비드의 손가락은 그녀를 어루만지면서 가볍게 그녀의 얼굴과 목을 스쳐 그녀의 부풀은 가슴으로 내려갔다. 그러자 그녀는 가녀린 목소리로 신음을 흘렸고 그의 손은 드디어 벨벳처럼 부드러운 그녀의 다리까지 내려갔다. 그러자 그녀는 속삭였다. 나를 가지세요, 데이비드. 데이비드가 그녀의 몸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길고 달콤한 아픔이 그녀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그의 리듬에 몸을 맡겼다. 커다란 물결이 일었고 그녀는 더욱 흥분했다. 그리고 그 흥분은 그녀의 은밀한 곳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고조되었다. 그때 그녀의 몸 안 깊숙이에서 갑작스럽고 황홀한 폭발이 일었다. 그 폭발은 계속되었다. 그 순간마다 그녀는 하늘을 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 그들은 파리, 취리히, 시드니, 뉴욕 등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도 여전히 사업을 돌보고 어디를 가든지 자신들만의 시간을 즐기고자 했다. 매일 밤늦게까지 사랑을 나누었고 이튿날 아침엔 사업상의 회담을 위한 회의실에 앉아있고는 했다. 케이트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이보다도 훨씬 더 분별력이 있었다. 그녀처럼 사업에 관한 타고난 안목을 갖고 있는 여성 사업가는 전 세계를 통틀어봐도 거의 없었다. 처음에 경쟁 회사들은 케이트를 자신들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으나 그녀의 능력을 알고부터는 그녀를 경계하고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케이트는 오히려
그들의 음모나 책략에 기뻐했다. 데이비드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가 뛰어난 수완으로 남자들의 허를 찌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케이트는 매번 승리자의 쾌감을 맛보았으며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얻을지를 알고 있었는데 데이비드는 그것이 바로 그녀의 힘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다크하버의 시더힐 하우스에서 보낸 유쾌한 일주일간의 밀월 여행을 끝마쳤다. 전쟁에 관한 첫 소식이 전해진 것은 1914년 6월 28일이었다. 케이트와 데이비드는 서섹스에 있는 교회에 손님으로 초대되었다. 주말 손님들은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예의였다. 이를테면 남자들은 아침 식사를 위해 의복을 입었고 오전에는 산책하기 위한 옷으로 바꿔 입어야 했다. 또 점심 무렵쯤 차를 마실 때 다시 옷을 바꿔 입었는데 세틴으로 끈을 단 벨벳 재킷이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재킷을 바꿔 입었다. 맙소사. 멍청한 공작새가 된 것 같군. 그러자 케이트가 그에게 답했다. 집에 돌아가면 당신은 발가벗고 돌아다녀도 돼요. 그는 그녀를 껴안으며 속삭였다. 기다릴 수 없어. 저녁 식사 중 오스트리아 헝가리 왕조의 후계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와 그의 부인 조피가 암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주인인 매니경이 말했다. 여자까지 쏘다니. 불쾌한 일이군. 그러나 조그만 발칸 지역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전쟁을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귀뚜라미 울음소리 속으로 흘러갔다. 잠자리에서 케이트가 말했다.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나요? 데이비드? 설마 조그만 나라의 왕자가 암살되었다고? 전쟁이 일어나겠어? 그러나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는 그들의 인접 국가인 세르비아가 페르디난트 황태자를 암살한 계획을 선동했다고 여겼고 그해 10월에는 전 세계의 주요한 권력을 가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쟁의 화염에 휩싸였다. 그 전쟁은 이전의 전쟁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쟁이었다. 전쟁은 기계화된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비행기, 잠수함 등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독일이 선전포고를 하던 날 케이트가 말했다. 이 전쟁이 오히려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데이비드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요? 군인들은 총과 군수품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서 그것들을 구하려고 하진 않을 거요. 우리는 지금 사업만으로도 충분하오, 케이트. 우리는 사람들이 흘린 피로 이익을 취할 필요는 없소. 데이비드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참 순진하군요. 살다 보면 어떤 이는 소총을 만들어야만 한다고요. 내가 이 회사와 함께하는 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요. 다시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지 맙시다, 케이트.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일단락됐소. 비어목을. 그들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각방을 썼다. 케이트는 생각해댔다. 데이비드는 어째서 저렇게 마음이 약한 것일까? 그리고 데이비드는 생각했다.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그녀는 변했어. 다음 날 데이비드는 부부 사이가 이 일로 인해 벌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녀와 어떻게 화해해야 할지 방법을 알 수 없었다. 케이트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너무 자신만만하고 완고해서 좀처럼 그의 의견에 수긍할 것 같지 않았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었지만 독일 잠수함들이 여객선을 어뢰로 파괴시키고 민간인들을 죽이기 시작하자 동맹국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해 세계를 안전케 하라. 이것이 선전표어였다. 데이비드도 이 전쟁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남아프리카 덤불 속에서 비행수를 배웠다. 그때 라파예트 에스카드릴이 프랑스에서 미국 비행사들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데이비드가 케이트에게 말했다. 케이트, 나 입대하기로 했어. 그녀는 온몸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안 돼요. 이건 당신이 책임질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소. 미국이 방관할 수 없소. 나는 미국인이요. 나는 지금 돕고 싶소.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했다. 데이비드, 당신 나이가 몇인지 알아요? 46이에요. 46. 하지만 난 비행기를 탈 수 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
케이트는 그를 단념시킬 방도가 없었다. 둘은 데이비드가 전쟁터로 가기 전 마지막 며칠을 조용히 함께 보냈다. 그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으며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데이비드가 프랑스로 떠나기 전날 밤 그는 말했다. 당신과 브래드 로저스는 내가 하는 것만큼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어. 아마 더 잘할 것이오. 만약 당신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해요? 난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데이비드가 그녀를 꼭 껴안았다. 나에게 일어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케이트. 가슴에 화려한 훈장을 달고 두 발로 걸어서 당신에게 돌아올 거요. 케이트에게 데이비드가 없는 삶이란 죽음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도저히 그를 설득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데이비드가 떠난 이후 그녀에게 하루하루는 고통 그 자체였다. 그녀는 거리를 거닐다가도 식사를 하다가도 갑자기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온몸이 오싹해지곤 했다. 그러나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면 그는 항상 그녀와 함께 있었다. 그녀는 낯선 사람의 억양에서 그를 발견했고 조용한 거리에서의 갑작스런 웃음, 대화, 향기, 노래 등 곳곳에서 그를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매일 긴 장문의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에게서 답장을 받을 때마다 그 편지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었다. 그의 편지는 대부분 자신이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현재는 독일인들이 우세하지만 미국의 공격으로 곧 전세가 역전될 것이라고 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녀를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 번 쓰여 있었다. 당신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해요. 여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영원히 당신을 미워할 거예요. 그녀는 데이비드의 빈자리에 고여있는 외로움을 잊으려고 미친 듯이 일을 했다. 전쟁 초기에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군비가 잘 갖춰진 군대를 갖고 있었지만 동맹국들은 그보다 더 훌륭한 군인들과 무기들을 갖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들에게는 지금 탱크와 소총과 탄약이 필요해요. 케이트는 브래드 로저스에게 말했다. 그러나 브래드는 말없이 케이트를 바라만 볼 뿐이었다. 케이트? 데이비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데이비드는 여기 없어요, 브래드. 이 일은 당신과 내게 달려 있어요. 그러나 브래드 로저스는 케이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내게 달려 있군. 케이트는 군수물자를 제조하는 것에 관한 데이비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동맹국들은 무기를 필요로 했고 케이트는 그것을 공급하는 것이 애국이자 의무라고 느꼈다. 결국 그녀는 우방국의 대표 6사람과 회담했고 1년도 지나지 않아 크루거 브렌트 회사는 소총과 탱크, 폭탄, 탄약 등을 대량으로 제조하는 군수회사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들은 기차와 탱크, 군복과 소총을 공급했고 크루거 브렌트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되어 있었다. 케이트는 자신들의 실적을 옮겨놓은 자료들을 읽으며 브래드 로저스에게 말했다. 이것들을 보았나요? 데이비드는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해야만 할 거예요. 한동안 남아프리카는 혼란 속에 있었다. 국가 지도부들은 동맹국들을 지지할 것을 공표했지만 대다수 아프리카인들은 대영 제국을 지지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한편 유럽에서의 전쟁은 동맹국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서부 쪽에서의 전쟁은 중지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군인들은 더 이상의 전진 없이 참호의 자리만을 지키는 처지였고 그러한 참호는 프랑스와 벨기에에 걸쳐 뻗어 있었다. 공습을 피하기 위한 방공호는 비가 오면 진흙물로 가득 찼고 벌레가 들끓는 참호 도랑을 쥐들이 떼를 지어 돌아다녔다. 케이트는 데이비드가 하늘 위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다행스러웠다. 1917년 4월 6일 드디어 윌슨 대통령은 선전포고를 했고 데이비드의 예측은 맞아들어갔다. 미국은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초의 미국 원정부대가 존 J. 패싱 장군의 지휘 아래 1917년 6월 26일 프랑스로 상륙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지명들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기 시작했다. 세인트, 미첼, 초토티에리, 더뮤즈 아르곤, 블레우드, 베르던, 그리고 드디어 1918년 11월 11일에 전쟁이 끝났다. 데이비드는 귀향길에 나섰다.
데이비드가 뉴욕에서 온 군함에서 내렸을 때 케이트는 그 복잡한 군중들 속에서도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다. 케이트는 달려가 데이비드의 팔에 안겼다. 너무 야위었어. 무척 피곤해 보여. 오, 하느님, 그가 지금 내 앞에 있다니. 그녀는 그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다. 당신을 시더힐하우스로 모시겠어요? 당신이 쉴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예요. 케이트는 데이비드가 집에 도착할 것을 예상하여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다. 우선 바람이 잘 통하는 거실에는 장밋빛과 초록빛 꽃무늬의 사라다 무명으로 덮인 2인용 소파가 갖추어져 있었고 푹신한 안락의자는 벽난로 옆에 놓여 있었다. 벽난로 위쪽에는 브라미 꽃무늬의 화포가 있었고 그 한쪽에는 촛대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또 두 짝의 프랑스식 문이 베란다 위로 활짝 열려 있어서 바람이 잘 통했으며 항구의 광경도 한눈에 들어왔다. 케이트는 데이비드를 안내하며 행복한 듯이 제잘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이상하게도 한마디 말이 없었다. 케이트가 집 안내를 끝 마쳤을 때 그녀가 물었다. 마음에 들어요, 여보? 아름답군 케이트. 자, 앉아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군. 진중한 그의 태도에 들떠있던 그녀의 기분도 덩달아 가라앉았다. 무엇이 잘못됐나요? 우리가 군수품 공급자가 되었더군. 하지만 우리의 이익은? 나는 그 밖의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이익은 내가 떠나기 전이 더 좋았소. 나는 우리가 군장비들을 제조하는데 관계를 맺지 않기를 바랐소. 케이트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분노를 억제하려고 애썼다. 세월이 변했어요, 데이비드. 우리도 세월과 함께 변해야 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했다. 당신도 변했소.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